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무원 장원급제 소방직 한국사 계속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77조 기초반 기초반은 177쪽을 우리 교재 시작을 했는데 1초월장 과정 177쪽이 되겠습니다. 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다시 또 좀 정리하자면 직권층과 유생층과 백성들이 있었고, 직권층은 개화였다 얘기를 했고, 백성들은 동학이었다 여기까지 얘기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개화와 관련해서 우리가 뭐 가보개혁을 얘기했죠, 그렇죠? 가보 을미개혁 얘기했고, 대한제국 얘기했죠. 크게 대략하면. 그리고 요 흐름에 이제 동학은 뭐 동학국민전쟁이 가지고 이제 초민전쟁으로 이어진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고요. 근데 그 대한제국 같은 경우에 그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 획을 긋는 사건이 떠오르셨던 이게 너일전쟁이라고 했어요. 1904년이죠. 그래서 1905년에 을사조약 11월이죠. 을사조약이 체결된다. 자, 여러분, 그래서 나라가 망해가는 상황이 등장하는 거죠. 나라가 망해가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익숙지 않았죠. 근데 이때 이제 드디어 시작이 된 거예요. 물론 뭔가 우리나라가 좀 문제가 있다, 어렵다, 자칫 잘못하면 외세에게 넘어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막상 이런 일이 닥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충격을 받는 거죠. 이때부터 이제 구국운동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혹시 뭐 시험을 본다거나 또는 뭐 교재 이 한국사적 할 때 구국운동이란 말이 일어나면 그런 말이 나오면 을사조약 이후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전에는 그 용어가 적합지 않아요. 구국운동. 그래서 나라를 구하자는 운동이죠. 그 을사조약 이후가 된 건데. 그래서 여기 흐름을 잠깐 보시면요. 우리 앞에서도 이제 얘기했습니다. 이 유생층들은 개화를 반대했어요. 우리 그걸 위정척사다 얘기했잖아요. 그 위정척사로 있던 분들은 이 을미사변 시기에 와가지고 을미의병이라고 해서 을미의병에서 무력저항, 의병이라고 하는 무력저항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물론 그 을미의병 좀 일단 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고종이 아간파천으로 이제 다시 사을 해둡니다만은. 자, 그 구구운동 뭘까요? 그럼 이때 와서 뭐가 되고? 을사조약이 체결되니까 뭐가 돼요? 을사의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을사의병은 구구운동의 시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것은 그 이후에 의병전쟁, 우리가 정묘의병이라고 하는데 사실 의병전쟁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이런 흐름으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개화개혁에서는 뭐 이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통감부가 설치되고 을사조약으로 외교를 대신하기 위해서 통감부를 설치했는데 그 통감부의 장이 통감안이에요. 그 사람이 사실상 우리나라의 내외정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돼버리니까 국왕의 권한은 사실상 이제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정부가 할 일은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이제 민간단체가 만들어지는데, 구구운동을 표명했던 많은 민간단체들이 만들어지는데, 이 민간단체들이 모여서 운동했던 1905년서부터 한 1910년까지를 묶어서 그 후에 역사가들이 이름을 붙였어요. 애국, 계몽, 운동, 여기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애국계몽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그때 당시의 용어는 아니구나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결국 개화의 흐름은 애국계몽 운동으로, 그 다음에 위정척사의 흐름은 의병전쟁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봐야 돼요. 결국은 하나가 되지는 못합니다. 자, 그 내용이 117쪽에 지금 있는 거죠. 항일의병전쟁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을미의병입니다. 계기, 을미사병 단발령 뭐 다 아는 것이고요. 위정척사 사상을 계승한 한말 최초의 의병입니다.
뭐 여러 의병장이 있습니다. 뭐 이소홍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대표적인 의병장이 유인석이죠. 유인석 의병장이 되겠습니다. 제천에서 일어난 유인석 의병장 아주 전통 유생으로서 대표적인 의병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제천이 뭐 불바다가 되고 하죠. 그 진압되는 과정에서 이제 한계는 고종의 해상권고 그리고 대부분 양반들이었기 때문에 고종의 권고에 해산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 양반에게 항의했던 이유로 평민의병장 김백선이 처형된 일도 있어요.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한계가 좀 명확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옆에 보시면 전국적인 항해 의병의 봉기에 대한 그 지역과 그 이런 게 있으니까 좀 여러분이 쭉 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을사의병이세요. 을사의병. 당연히 이제 구구운동의 성격을 띠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평민 출신 의병장 등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사실 앞에서 봤던 평민의병장 김백선도 있었기 때문에 일부 이제 교재에 보면은 최초의 평민의병장인데 그 최초는 틀립니다. 평민의병장들은 많았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평민의병장 바로 신돌석 장군 같은 분이 이제 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신돌석은 이름에서도 풍기잖아요. 돌석 그러면 상당히 평민틱한데 그 신돌석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의병운동이라는 게 그 이전에는 전부 양반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백성들에게도 의병이 이제 즉 구구운동의 성격을 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참 신돌석 장군 참 안타깝습니다. 예. 그도 역시 동족의 손에 죽음을 당하죠. 뭐 일본에게 잡힌 게 아닙니다. 현상금의 눈이 먼 사람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 다음에 홍범도 장군 같은 경우도 등장하는데 평민의병장이죠. 홍범도는 사실은 을미의병 시기부터 이미 활동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저 북쪽 지발부 홍범도가 보이잖아요. 이 홍범도 장군은 나중에 우리 일제시대 여러분 뭐 눈치 빠른 분은 알겠지만 봉오동 전투 이끌게 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 뭐 의병장들 소개를 한 거 좀 보시고요. 한계, 최익현. 이 을사의병의 또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최익현이거든요. 별표 3개 아시죠? 최익현은 이미 개항 반대 운동을 할 때 도끼를 들고 나가가지고 저항운동을 했잖아요. 도끼를 들고 나가서 상소를 올린 적도 있잖아요. 그 최익현인데 진위대가 진압하러 출동하자 왕이 보낸 군대와 싸울 수 없다고 하고 동족끼리 죽이는 것을 못하겠다 하면서 관군과의 싸움을 포기하고 자진 체포되기도 해요. 그래서 결국 쓰시마로 끌려가게 돼서 그곳에서 순국을 하죠. 이 구한말 충절의 상징으로서 상징화되는 인물 바로 최익현 의사가 되겠습니다. 네. 그만큼 좀 아직은 좀 근황적인 측면도 있고요. 이렇게 한계가 좀 있긴 했었죠. 네. 하지만 정미의병으로 가면서는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미의병, 우리 보통 의병 전쟁이라고 그러는데요. 보실까요? 그 다음 페이지. 계기는 고종이 강제퇴이고 군대가 해산됐다는 것입니다. 정미 7조약으로 인해서 부록에 의해서 군대 해산됐다고 했죠. 각 지방에는 그 진위대가 있었고 서울에는 그 친위대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부대, 친위대와 시위대 이런 부대들이 저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해산 군인의 합류죠. 시위대 1대 대장 박승환이 자결하고 순국합니다. 군인이 해산됐다는 소리를 이미 이제 통보를 받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회의하라고 모이라고 하는 연락을 받았을 때 박승환 참령, 그러니까 지금은 소령이죠. 이 참령은 군인으로서 나라를 지키지 못했으니 만번을 죽어도 좋다라는 유서를 남기고 권총 자살합니다. 이에 이제 흥분한 우리 해상 군인들이 그러니까 1대대뿐 아니라 1년대 1대대뿐 아니라 2대대 막 이런 이렇게 모두 하나가 돼가지고 거리로 나와서 일본군과 시가전을 벌이면서 싸우게 되는데 탄약의 부족으로 더 싸울 수가 없었어요. 일본이 이미 그 무기고라든가 이런 데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들이 나온 기록을 보면 만약에 탄약이 더 많았더라면 아마 조선군이 더 큰 전과를 올릴 수 있었을 것이다 할 정도로 바로 이게 정미의병이 되는데 이들은 그 이후에 복귀하지 않고 각 지방에서 또는 지방에 진위대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은 흩어지면서
그 지역의 의병이 구심점을 하게 돼요. 결국 이 얘기는 무슨냐 그러면 그 특징 보세요. 군인대 가다 보면서 의병의 전투력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거죠. 그 이전의 의병은 사실 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지 못했다면 이 시기의 의병은 상당한 직접적 위협을 줬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13도 창의군이란 거죠. 총대장 이인영, 군사장 허위의 주도로 전국 연합의병이 만들어진 게 1907년입니다. 만여 명 정도 됐어요. 그래서 이들은 경기도 양주에 직결해서 서울 진공작전을 펼쳤으나 동대문밖 30리 지점까지 진격해서 그것을 일본군에게 저지되죠. 이들이 뭐 서울 진공작전을 한다는 것은 이미 그 전부터도 신문에 보도가 돼요. 그러니까 일본이 다 대비를 하는 거죠. 무슨 작전을 하는 게 신문에 보도된다면 그 작전이라고 보기 힘들죠. 예. 그만큼 이제 좀 통제가 느슨했고 하나의 그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죠. 각 지역의 의병들이 모였기 때문이죠. 외국 공간에 서한을 보내서 국제법상의 교전단체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폭도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벌써 이제 근황적 의미에서 이제 근대적인 군대로의 변화를 꾀하고 있었다 보여지고요. 한계, 신돌석과 홍범도 등은 평면 출신하여 연합의병에서 제외가 됩니다. 물론 연합의병의 제외되는 것이 꼭 신분적인 이유 때문에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분들은 여기 참여하지 못하고 그리고 얼마 있어 이제 신돌석은 또 승부가게 되는 거죠. 총대장 이인영이 부친상을 당하자 부려는 불충이라고 서울 진공작전을 포기하고 귀향을 해요. 3년상을 취하다가 체포돼서 역시 순국합니다. 옥에서. 이게 뭐예요, 이게. 이런 한게 아직도 있었다는 거죠. 자, 홍범도 같은 분을 이제 우리가 잠깐 보자면 거기서 평민의병장이고요. 차도성과 함께 갑산 지역에서 봉기했고 연해주로 망명해서 13도 의군, 연해주의 13도 의군과 정리의병의 13도 창의군을 헷갈리면 안 되겠어요, 여러분. 네, 그거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대한광복군 정부에 참여했으며, 연해주죠. 일제시대 봉오동과 청산리 전투에서 활약을 했던 의병장으로서 엄청난 활약을 펼쳤던 홍범도 장군도 이 시기에 활동을 했다. 같이 좀 알아두시고요. 그 밑에 보면 아주 유명한 사진이 있어요. 종군 외군자 맥킨지가 촬영한 정밀의병인데 이들의 신원이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죠. 대단한 분들입니다. 맥킨지는 이들에 대해서 상당히 경이감을 표했어요. 이들의 어떤 용감성, 그런데 그 무장이 상당히 좀 약했잖아요. 안타까운 표치했고, 특히 구한국 군인의 군복을 입고 있는 사람이 거기 있잖아요. 그래서 정묘의병식이라는 걸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일제는 이러한 의병을 탄압하기 위해서 이른바 남한 대토벌 작전을 한 거예요. 거기 밑에 나오죠? 주로 전라도 의병이었습니다. 이 전라도 의병들이 저항이 대단히 강했는데요. 의병 초토화 작전을 펼쳐서 오른쪽에 지도도 보입니다만은 전라도 의병 수천 명이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목포에서 순천으로 이어진 국도가 있어요. 2번 국도인데요. 이 국도 공사에 체포된 의병들을 데려다가 강제 노역을 시킨다, 일본이. 자, 이런 또 아픈 역사가 있죠. 의변 정쟁의 의의 한계. 의의는 당연히 독립군 투쟁의 바탕이 됐다는 거고요. 한계 보세요. 봉건적 질서를 고집하는 양반 의병장의 지도 노선이 계속됐기 때문에 결속이 약화됐다는 한계가 분명히 있었다. 하지만 어쨌든 이 의병은 나라가 망하면서, 나라 망한 게 1910년 아니에요. 이제 국권 피탈 아니에요? 이분들이 이제 항일, 무장, 독립운동으로 이어지게 되잖아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누가 의미가 없다고 하겠습니까? 예. 자, 그 시기에 의병운동이 활발히 진행됐고, 주로 이제 산간 벽지나 지방 지역이죠. 아까 전라도 의병도 얘기가 나왔는데, 애국개몽운동이라는 게 전개되죠. 자, 애국개몽운동 179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격, 사회진화론의 영향입니다. 사회진화 별표 3개 매우 중요하죠. 진화론이라고 하는 건 다윈이 주장했는데요. 적자생존, 그 다음에
뭐 가장주의 자연 선택과 적자 생존입니다.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동물들의 종의 단위에서 우리도 여기 예외는 아닙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걸 민족 단위에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수한 민족은 살아남고 열등한 민족은 도태된다는 논리를 내세운 것. 그걸 우리는 사회 진화론이라고 합니다. 당시 19세기의 제국주의 국가들이 내세운 이론으로서 아주 엄청난 위력을 발휘해요. 물론 이거는 전혀 과학적 근거도 없고 전혀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때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상당히 타당하다고 느껴지고 이걸 배우게 돼요. 그러면 결국 힘이 강한 서양의 서구 세력들이 보기에는 자기네들을 합리화하는 이론이겠지만 그렇지 못한 제3세계 국가나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 이론은 전혀 다른 대응을 하게 되죠. 뭐냐? 우리도 실력을 양성하자라는 식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어려움을 당하는 거는 저 서양의 세력, 외세가 우리에게 압력을 가한 그 이유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힘이 약해서 그렇다. 이런 논리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국경 운동은 실력 양성 운동이 되게 됩니다. 실력 양성. 그때 당시 용어로 얘기하면 자강이라고 하죠. 스스로 강해진다. 자강. 네? 스스로 강해진다. 굳살강자 스스로 강해진다. 자강 운동을 표현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죠. 이거 쳐들은 놈이 나쁜 놈이지. 쳐들은 도둑놈이 나쁜 놈이지. 그 도둑을 막지 못한 사람이 나쁜 놈이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자, 이런 논리가 널리 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많은 단체들, 이때 현재까지 확인되는 단체가 50여 개 넘어요. 그런 수많은 단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 단체 몇 개를 정리해 보죠. 보안이라는 단체입니다. 1904년 애국개몽운동의 선구적 단체인데요. 일제가 러일 전쟁 중에 황무지 개간을 해서 그것을 자기네의 관할구역으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요구를 좌절시켰습니다. 이걸 보안회라는 단체예요. 이 보안회에 참여했던 분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해그 특사로 나갔던 이준 열사 같은 분이 여기다 또 참여하죠. 일제는 이에 자극을 받아서 이제 이런 그 일진회 같은 아까 얘기했죠. 친일 기구를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대한장 여기 뭐 헌정연구회부터 대한장에 대한협회로 이어지는 그 흐름을 넣어놨습니다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대한자강회입니다. 대한자강회 밑에 보시면 고종태의 반대운동했고요. 일진회를 규탄했고요. 하지만 강제 해산됩니다. 그래서 대한자강회 자강이란 말이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우리 뭐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단체가 바로 신민회라는 단체죠. 신민회입니다. 신민회. 신민회는 되게 중요하죠. 뭐 시험에서도 자주 묻고 아주 뭐 중심적인 단체가 되겠습니다. 물론 신민회로 인해서 틀리는 학생은 없겠죠. 워낙 뭐 유명하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인데요. 보시면요. 뭐 안창호라든가 양기탁 이런 사람들이 중심으로 됐고요. 거기 뭐 이동이라든가 이런 사람은 대한제국 무관학교 출신의 그런 당시의 지식인들 아니겠어요? 성격은 사회각계각층을 망난 비밀결사입니다. 비밀결사예요. 서로가 구성원을 잘 모릅니다. 목표 공화정체의 국민국가입니다. 최초의 공화정을 별표 3개. 우리나라에서 공화정을 주장한 최초의 단체 신민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역시 사회 진화는 영향을 받죠. 그래서 실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교육운동을 하고 안창호가 세운 대성학교, 그 다음에 남방 이승훈이 세운 정주의 오산학교. 이 오산학교는요, 지금의 오산고등학교도 남아있잖아요, 서울에. 아주 그 민족학교로서 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원래는 정주에 있었습니다. 평안도 정주의 오산학교. 그 다음에 뭐 경제적 실력 양성을 하기도 하고요. 문화적 실력 양성, 뭐 태극서관이라고 하는 서점 만들어가지고 보급도 하고요. 자, 중요한 거는 이 신민회는 그 여러 애국개몽 단체들과 좀 다른 게 하나 있다는 게 아까 봤던 공화정과 또 하나가 군사적 실력 양성이 되겠습니다. 별표 3개죠. 예. 군사적 실력 양성을 위해서 해외에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게 돼요. 기지라기보다는 뭐 한국인들의 집단 2주천 정도 되겠죠? 그래서 해외란이 주로 만주가 될 것이고, 그래서 그 서간도 지역에 병합사라든가 그리고 나중에 또 보겠습니다만
신흥무관학교 별표 3개죠. 신흥무관학교를 만들고 여러 무관학교를 만들죠. 그래서 군사적 실력, 무관학교라는 것은 직접 싸운다기보다는 싸울 수 있는 장교를 양성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군사적 실력 양성을 했다. 대단히 중요한 단체입니다. 신민회. 그러니까 이 신민회가 단순히 실력 양성에만 머무는 게 아니고 군사적으로도 실력 양성을 해서 무장 투쟁으로서의 다리를 놨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 이후부터는 사실 의병운동단체나 또는 개화단체나 무장투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리를 놨던 아주 중요한 단체 신민회가 될 거고, 이 신민회는 이제 일제시대 일본에게 국권을 피탈된 1911년에 일본이 이제 국내 조직을 와해시키기 위해서 이른바 배고인 사건이라는 걸 일으킵니다. 900명 정도를 잡아놓고 그 중에 105명을 기소했어요. 그래서 배고인 사건입니다. 이 이론도 바꿔야 돼요, 사실. 신민회 탄압 사건으로 해야지 무슨 배고인 사건이 뭐예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국내 조직은 와해가 된다는 거죠. 그 180쪽 보면 이제 신민회의 그 목표, 그 강령이 나오죠. 5번 보시면 독립군이 강력하게 양성되면 최적의 기회를 포착하여 독립전쟁을 일으켜 국내로 진입한다. 안도산 전선. 안도산이 누구예요? 도산 안창호죠? 이 바로 신민회를 주도했던 안창호 선생. 그래서 이제 이분 세력들이 또 임시정부의 또 주력으로 나가게 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실력을 양성하는 거하고 우리가 생각해 교육활동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사립학교들과 학회들이 만들어진다. 그러는데 그 사립학교 학회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고, 일제가 학회를 탄압하기도 하죠. 학회령이라는 걸 또 공포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그 애국개몽운동의 탄압에서 거기 보니까 신문지법이 있는데, 거기 애국개몽운동과 관련해서는 여러 신문도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신문이 실력을 양성하기 위한 아주 좋은 매체 아니겠어요? 그래서 신문에 대한 탄압을 일제가 강화했다는 거예요. 그 신문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문문의 속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 애국개몽운동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독립운동의 전략이 제시됐어요. 문화적, 경제적 실력 양성으로 독립군 기지 건설과 군사, 아까 얘기했죠. 신민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사적인 자강운동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사회 진화론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강자인 제국주의의 논리, 그리고 약자인 강자가 이 약자의 식민지를 지배하는 걸 인정했다는 겁니다. 의병전쟁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어요. 이것도 좀 안타깝고, 결국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일제시대에도 국내에서도 계속 실력 양성운동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들의 사회 진화론적인 시각은 여전히 고쳐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 사회 진화론에 경도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종국에는 친일 세력으로 점차 일본의 그 논리에 순응하는 식으로 발전해 나가는 그런 한계를 보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전체 흐름을 살펴봤는데요. 결국 우리는 1910년 국권 피탈이 되죠. 그래서 한일 병합이 되고 1910년에 병합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개항서부터 여기까지 쭉 보면서 전부 이런 식으로 갔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아까도 봤지만 러일전쟁이라고 하는 어떤 커다란 사건이 하나의 변수가 됐다. 우리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죠.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한 건 분명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현대사 파트 최근에 많이 강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문제가 공개됐던 그 소방진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근현대사가 10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많이 된다고 보장은 없겠지만 근현대사 파트가 되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정치적으로는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해야 될 게 뭐예요? 경제, 사회, 문화 아니겠어요? 물론 그것이 전근대사처럼 자세히는 아니지만 흐름은 좀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이 시기의 경제인데요. 열강의 경제 침탈과 관련해서 일본 상인의 무역 독점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거기 밑에 표가 보이잖아요. 일본 상인들에게 거기 객주와 여각, 보부상 같은 중간 역할하는 중간 상인들, 우리나라 상인들이 일본에게 수출하고 또한 일본에게 받은 거를 조선으로 이렇게 하는 중개 무역을 하는, 그러면서 최애국 대우를 받아서 내륙으로 진출하게 되는
그러니까 일본 상인이 무역을 점차 독점해가고 그 일본 상인의 무역 독점에 저항했던 사례가 등장하는데 바로 그것이 청나라는 것이죠. 청나라의 세력이 1880년대에 강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181쪽에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은 별표 3개 하십시오. 이모군란 이후에 청의 군대가 우리나라 출현했고 그들이 우리나라에게 강요했던 것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이죠. 따라서 그 내용에 의하면 청의 상인은 내륙으로 진출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합니다. 그 내륙이라는 게 서울이죠. 상권의 중심지. 그러니까 이 일본이 그 최애국대를 내세워서 같이 진출하려고 해서 서울로 이제 일본 상인도 들어오게 되고요. 이때부터 일본의 무역 독점은 종식되고 청의 추격이 이루어지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그 청일전쟁 직전에 그 상황을 보게 되면은 청과 일본의 그 비율에 있어서 45대 55 정도까지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일본이 승리함으로써 일본이 우리나라 시장을 독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일전쟁은 뭐 우리나라에 대한 그 침략적 측면도 있지만 경제적 침략도 분명히 목적에는 들어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청나라 상인의 세력은 급격히 쇠퇴하게 됩니다. 182조. 제국주의 열강의 경제 침탈과 관련해서는 아관판천을 기억하셔야죠.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신 고종 임금. 러시아 사람들에게 특권을 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최국대 조정에 따라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도 참여하면서 열강의 이권 침탈이 심화된다. 따라서 우리가 이 대한제국 여기 요 시기에 이제 아관파천 시기 있잖아요. 아관파천 시기에 가장 의미가 되는 건 뭐야? 이권 침탈. 이권 침탈이라고 하면 이건 되게 심했다. 그래서 보통 그 183쪽에 있는 지도가 보이는데 이 지도를 뭐 외운다기보다는요. 죄송합니다. 이건 경제적 부운동 지도군요. 심화 과정 교재에는 이 열강의 이권 침탈 관련된 지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심화 과정에 안 돼서 뺐는데요. 이권 침탈 과정도 좀 기억을 하시고 밑에 보면 뭐 나라별로는 제가 써놨어요. 근데 뭐 다 외운다기보다는 뭐 주로 뭐 금관의 채굴권이라든가 뭐 광산 채굴권, 뭐 삼림 벌채권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 정도. 그다음 철도 부설권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야 이거 열강의 경제 침투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잠깐 간과할 수 있는데 일본은 토지도 약탈한다. 미리 이제 우리나라 점령하기 전부터 식민지 되기 전부터 토지를 약탈하는데요. 특히 러일전쟁 경우는 철도부지와 군용지역법 별표 3개입니다. 철도부지 일본이 뭐 이제 철도 박차를 가하잖아요. 철도부지와 군용지역법을 구실로 토지를 약탈해 갑니다. 어마어마하게 약탈해요. 여러분 한 번쯤 수도권 전철을 타보셨을 거 아닙니까? 경인선 그리고 경부선 특히 경부선 서울서 수원 뭐 동탄 천안까지 가는 그 열차가 있는데 여러분 느끼는 게 뭐예요? 되게 넓지 않아요? 그 열차가 다니는 철로 그 폭이 상당히 좀 넓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때 일본이 철로 부소를 구실로 해서 엄청난 토지를 헐값에 사들인 거예요. 근데 헐값에 샀기 때문에 수용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피해를 엄청 입었을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이런 철도부지, 그 넓은 철도부지에 요새 주상복합 만들고서 무슨 역사 대규모 만들고 민자 투자해가지고 크게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용산역도 그렇고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그게 다 이때 만들어진 거죠. 네. 그러면 일본의 혜택을 보는 건가요? 지금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참 이게 그때 당시 피해 입은 우리 농민들, 우리 백성들의 피해를 좀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예. 물론 일본이 그렇게까지 철도 부지를 크게 했던 이유는 식민 지배를 앞으로 오랫동안 아직 일본의 영토를 만들겠다는 야욕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통량이 증가하는 것까지 예상한 거 아니겠어요? 거기다가 우리나라가 뭐 복선 전철도 그렇고 모두 해가지고 지금까지 쓰고 있는 거죠. 자.
동양척식 회사라는 거 만들죠. 이거는 일제시대에 매우 중요한 거니까 좀 알아두시는데, 이렇게 구입한 또는 약탈한 토지를 자기들이 경영하기 위해서 만든 회사를 동양척식 회사라고 합니다. 이 동양척식 회사는 일제시대에 아주 전성기를 맞게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화폐 정리 사업이죠. 우리나라 제종 고문을 왔던 메카타라는 사람이 화폐 정리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거기 보면 일본 제1은행권을 법정화폐로 사용한다. 즉 일본 화폐로 바꿔버린 거예요. 을사조약 전이죠. 직전에. 그래서 여기 을사조약을 우리가 얘기했는데, 을사조약이 1909년 11월이죠. 그러면은 그 을사조약이 나기 전에 여기쯤 들어가야 되겠네요. 을사조약이 나기 전에 화폐 정리죠. 1905년 2월입니다. 그러니까 화폐정, 경제적으로는 화폐정리, 정치적으로는 을사조약. 일본이 아주 치밀하죠. 먼저 경제를 장악하고 그 다음에 열강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을사조약을 체결합니다. 1905년 7, 8, 9, 11로 이어진다고 했죠. 7, 8, 9가 열강 승인이라고 했죠. 열강 승인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한반도 문제 뭐 우리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열강들 눈치 봐가면서 해야 되잖아요. 예. 약소국의 비례죠. 자, 화폐 정리 사업까지 우리가 정리했죠. 이러한 경제 침투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저항을 했을까? 이걸 경제적 구국운동이라고 하는데, 사실 뭐 경제적 구국운동이라는 게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라가 망했는데. 다만 나름의 노력을 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방공령 같은 거죠. 양국의 무제한 유출을 막기 위해서 지방관들, 경국대전에 보면 나와요. 지방관이 조선시대에도 이미 방공령이 떨어집니다. 흉년이 들면 방공령 할 수 있는데요. 하다못해 떡도 못 나간다. 떡도 곡식으로 만들었잖아요. 그거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 방공령을 해서 일본이 곡물을 유출하는 걸 막으려고 노력했으나 1개월 사전 예고 규정을 통상잠정에 이제 규정함으로 인해서 사실상 방공령은 그 힘을 잃게 됩니다. 예. 그 밖에 보안에는 황무지 계약권 요구안 우리 아까 설명했고요. 대표적인 국채보상운동이죠. 별표 3개입니다. 1907년. 자, 일본이 을사조약 체결하게 된 화폐 정리하고 이러면서 이제 대규모 차관, 자기네들이 우리나라를 지배할 때 필요한 돈을 우리나라로부터 우리나라한테 빌려주고 그 돈을 자기네가 쓰는 거죠. 결국 이 차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빌려서 우리가 썼다면 억울하지는 않은데, 일본이 준 차관을 가지고 일본이 우리나라 식민 지배의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그 차관이 너무너무 늘어났기 때문에 국채, 우리나라의 빚은 무지하게 늘어났어요. 그래서 대한제국의 1년 예산의 거의 80%가 국채의 빚을 갚는 데 쓴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거든요. 이걸 국민들이 갚아주는 운동을 하죠. 이걸 국채보상운동이라고 합니다. 시작은 대구입니다. 잊지 마세요. 별표 3개고요. 그래서 국채보상 기성회가 만들어진 거고, 이때 이제 그 대한매일신보 같은 언론사들이 주축이 돼서 국채보상운동을 합니다. 하지만 통감부는 이걸 방해하죠. 예. 그래서 이 양기탁,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했던 신민회 회원 양기탁이 대한매일신보의 사장이었는데요. 양기탁을 횡령 혐의로 구속을 했고, 그때까지 모금한 약 20만 원이 총독부로 귀속됨으로써 큰 성과는 거두지 못하죠. 20만 원이면 지금 50만 원이 600억이니까 20만 원이면 한 200억 정도 되는 큰 돈입니다. 지금도 200억 모금하기 쉽지 않죠. 예. 교훈은요, 나라가 망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인 저항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예. 자, 이번에는 민족 자본의 성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노력과 자절을 해놨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개항이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상인들도 변화를 꾀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객주 여각이라는 사람들이, 그 여각을 했던 사람들이 대동회사니 장통회사, 이른바 상회사, 그때 이제 상회소라고도 부르고 상회사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뭐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은행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은행 그러면 전부 근대적인 것만 생각하는데 조선왕조 후반에 은행이 만들어져요. 최초의 은행은 조선은행이고요. 그 밖에 한성은행 같은 것이 만들어집니다. 한성은행은 이제 조흥은행이라고 이제 이름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최초 은행 중에 하나죠. 예.
하지만 그 한계는 자본의 영세성으로 인해서 크게 뻗어나가지 못하고 일제 예속되고 맙니다. 자, 넘기시죠. 자, 이 시기 사회구조와 의식이 변합니다. 뭐 이제 경제, 사회, 문화에 사회해야 되는데 그 사회는 뭐 신분제도 이런 건데 신분제 철폐됐잖아요. 그게 가장 큰 힘이에요. 그래서 평등 사회를 이깁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것처럼 가보개혁을 해서 평등 사회로 신분제도가 철폐되는 게 이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거죠. 이건 뭐 두말할 말이 없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평등의식 성장돼서 백정이었던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반민공동회에서 연설하는 게 나오잖아요. 참 인상적입니다. 백정이 어디 나와가지고 연설해요. 맞아 죽으려고. 근데 신분제도가 변화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이 박성춘의 아들 박서영이라는 사람은 우리나라 최초 이 연세대 의대 당시 세브란스 의전에 입학을 해요. 백정의 신분으로.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나라 의사 7명이 처음에 나오는데요. 의과대학 졸업한 최초의 의사 7명 중에 하나가 박서영이 나오거든요. 이 박성춘의 아들 아니겠습니까? 백정 집안에서 이런 변화가 생긴다. 그러니까 평등사회로 전해졌고 그 위에 2번 근대적 의식이 이제 성장하는 거죠. 입헌 군주제적인 주장이 나오고 공화제적 주장이 나오고 중요한 거 남녀 평등이라는 게 나옵니다. 별표 3개. 거기 여권 통문 1898년입니다. 서울 북촌 양반 부인들이 중심으로 여성의 동등한 교육 및 직업의 권리를 주장하고 황성신문에 발표되었으며 이들은 찬양회를 조직해서 여권운동을 벌여요. 우리나라 여권운동이 19세기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아직도 여권이 신장되는 데는 아직도 한계가 많죠. 아직도 유리천장이고요.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도 결혼을 했었더라면 명절날 전을 붙여야 되지 않을까요? 시댁에 가서. 기가 막히네. 그걸 또 미풍양속이라고 또 보도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이게 참 웃기는 얘기입니다. 왜 전은 여자가 붙여야 되나? 자기 부모들, 제가 생각해 볼게요. 자기 부모의 모시는 건 자기 아들들이 붙여야지 왜 남의 며느리를 시키냐 이거죠. 아직도 이 멀었죠. 근데 그 여권 평등, 여권 통문과 찬양에는 별표 3개 하십시오. 단일 항목으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꼭 기억하시고요. 의식주의반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국외이주 동포의 증가인데 그 중에 하나만 좀 얘기하고 강의 마무리합시다. 멕시코, 거기 보면 미국,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 노동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을사조약이 체결되면서는 못 나갑니다만 을사조약 체결되기 전에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으로 노동자들이 이민 가기 시작합니다. 1902년부터 시작되고요. 특히 러시아는 그 밑에 보시면 기근에 시달린 조선인 13가구가 두만강을 건너요. 1863년에 러시아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데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러시아는 조선인의 월경을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들이 가면 국적을 주고 토지를 싼 값에 불하.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쪽에 수만 명이 나가서 살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미국에는 이민이 나가게 돼요. 그래서 연해주 지역은 그 이후에 그 러시아로 이제 이민을 갔기 때문에 그 연해주 지역, 지금 블라디보스토크 쪽은 독립운동의 중심지로 성장해야 한다. 이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당시 이사벨라 버드 비숍이라고 하는 영국 지리학계 회원이 있습니다. 이 여자라면 안 되지. 이 사람이 우리나라를 답사를 하고 한국과 그 이웃 나라들이하고 한 책을 썼죠. 그 책 보면 재밌는 게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우리나라를 2번 오는데 1895년, 96년식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오는 것도 오고 또 만주도 또 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만주에 가서 보고 우리나라 가서 보고 크게 느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게으르고 나태하고 이랬는데 연해주 가보니까 제일 잘생긴 게 한국인이더라고요. 엄청 부지런하고. 근데 이사벨라 버드 비숍이 무슨 결론을 내리냐면, 자, 한국인은 원래 근면하고 똑똑하고 대단한데 사회 시스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왜냐면 자기가 재산을 많이 갖게 되면 관리들에게 빼앗길 수도 있는 게 국내 아니에요. 하지만 러시아는 어쨌든 서구화된 국가이기 때문에 재산권이 보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한국인들이 훨씬 더 저렇게 잘 살 것이다. 이런 결론을 내린 적도 있습니다. 네.
그 이사벨라 버드 비숍이 1894년에 강을 타고서 우리나라 제천 지역까지 가는데요. 제천 지역의 부부를 방문했는데 그 집에서 위스키를 대접받았고 이태리산 소파에 앉았으며 그 다음에 외국산 자개농이 이렇게 있는 장식장이 있는 것을 자랑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1890년대 이미 해외 무역이 돼가지고 제천에 이태리산 소파가 있고 위스키를 먹었대요. 그만큼 급격한 서구화가 진행되는 시점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 국외주동포 이 시기다. 특히 미국 이민, 러시아 이민 꼭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